그럼 물리학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한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과학계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요. 모든 과학자의 우주는 영원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그 시작은 없다.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특정 종교에 나오는 어떤 신화 같은 얘기,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건 그냥 종교에서 하는 헛소리쯤으로 과학계는 알고 있었던 거죠. 1950년대까지는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주가 궁극적인 존재다. 우주라는 것은 물질과 에너지의 총화, 이게 우주거든요. 이것이 궁극적인 존재다. 이거는 여러분 칼 세이건이라고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죠.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 됐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스모스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었고 모든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그냥 물질과 에너지의 이게 모든 것이다. 우리 인간 같은 거는 잠시 그게 어떤 이상한 형태로 지금 있을 뿐이고 우리 죽으면 다시 그렇게 가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존재 같은 거는 없는 거죠. 이런 거에서는 절대.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 과학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의심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가장 큰 그 시작이었냐면 태양을 보니까 저게 지금 계속 타면서 우리한테 엄청난 에너지를 주고 있거든요. 저게 뭐지? 탄소 덩어리인가? 탄소 덩어리가 타고 있나? 예를 들면 근데 탄소 덩어리라고 하면 이게 저게 타면 오래 못 탈 텐데 그리고 탄소가 타려면 산소도 있어야 되는데 태양에 우리가 아무리 스펙트럼으로 분석해봐도 산소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뭘 발견했느냐? 이건 뭐 큐리 부인 뭐 등등등 아시겠지만 핵 분열 반응도 발견하고 핵 융합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양은 핵 융합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가 계속 헬륨으로 융합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요. 이런 데는 산소가 필요 없습니다. 이건 연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게 지금 태양 같은 거는 보통 한 수명이 지금 한 50억 년 정도 탔고 앞으로도 50억 년 더 탈 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설명이 된 거예요. 이제 이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원히 이전부터 타서 영원 이후까지 탈 거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다른 별은? 그럼 우주도 결국 수명이 있는 거겠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뭐라고 이제 생각은 못 하지만. 자, 이러다가 일단 여기서는 물리를 잠시 떠나서 만약에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고 전제를 해보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이성만 사용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보자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우주는 궁극적인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그 시작이 있게 한 원인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으면 우리 부모님 계실 거고 이렇게 만약에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그 시작이 있게 한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존재는 못 됩니다. 자, 또 하나. 만약에 그러면 우주의 시작이 있게 한 존재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될 것인지 지금 성경을 펼친 게 아닙니다. 전혀. 그냥 우리 이성을 사용해서 생각을 해보죠. 궁극적인 존재는 어쨌든 영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만들어서는 궁극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 만든 거가 또 조금 더 궁극적인 거겠죠. 이건 분명히 이해되겠죠. 궁극적인 존재, 우주의 시작이 있게 한 궁극적인 존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존재는 궁극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작이 없어야 되고 스스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를 만들 정도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전능하시다라고 표현하겠죠. Creation out of nothing. 여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 그 얘기거든요. 우주는 물질의 총화가 우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이 있게 한 존재는 물질은 아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게 물질이라면 그건 우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는. A가 A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주가 또 뭡니까? 시간과 공간의 전체가 이게 우주 아닙니까? 여기에 갇히지 않는 존재여야 되겠죠. 우주의 시작이 있게 한 존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벽에 걸었다고 해보죠. 화가가 그 그림 안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그림의 저자는 밖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존재는 우주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여야 됩니다. 이건 그냥 성경을 읽은 게 아닙니다. 그냥 우주가 만약에 시작이 있다고 하고 그 시작이 있게 한 어떤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성 가지고 지금 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주가 없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건 뭐 라이프니츠의 유명한 질문이잖아요. 왜 우주가 있느냐 그러면. 안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존재가. 근데 만든 거는 내가 뭔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이걸 영어로는 인격적인, 퍼스널 비잉,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의지를 가진, 내가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는 존재인 거죠. 이제 저한테는 터무니없게 보였던 성경이 이거를 생각하니까 말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국은 우주의 시작이 있게 한 존재가 있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라는 얘기처럼 들렸고, 근데 그 하나님은 있잖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야. 나는 영원한 존재야. 이 얘기예요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건 뭐 많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무소부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여기는 뭐 어쨌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주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비물질적인 존재,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궁극적인 존재는 물질이 아니라 말씀이다.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말씀, 이런 것보다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로고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물질이라는 것들, 이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넘쳐난다는 거 이해를 했어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할 때에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교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과학에서 빅뱅 이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17년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이거를 해석을 하면 르메트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벨기에의 카톨릭 사제입니다. 신부입니다. 이분이 이거를 이제 연립 편미분 방정식인데요. 이걸 풀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수학입니다. 이론만으로 있었는데 29년에 허블이 멀리 있는 별일수록 우리부터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관측입니다. 이거는 LA 근교에 마운트 윌슨이라는 거가 있는데 거기에 천문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관측한 겁니다. 이게 최종적으로는 1964년에 AT&T의 과학자였던 펜지아스하고 윌슨이 카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이게 이제 이때부터는 과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어떤 이론이 있었냐면, 만약에 우주가 이제 어떤 시점에 폭발해서 이렇게 해왔다면 지금 우주 어디를 보더라도 절대 온도 한 3도 정도 분포로 옛날에 그 빅뱅 그때 했던 열이 잔열로 남아있을 거다. 그거는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들이 계산해냈어요, 처음.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처럼 통했는데 펜지아스 윌슨이 AT&T의 위성 안테나를 만들고 했더니 이상하게 잡음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뭐가 배선이 잘못됐나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배경온도 한 절대온도 3도쯤 되면요, 그 마이크로웨이브는 그게 전파 영역입니다. 잡음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별을 바라보지 않고 허공을 바라봐도 그게 들려. 거기서도.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 걸쳐서 어디서나 편만하게 이 열이 쫙 퍼져 있는 것. 이 열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요, 여러분 냉장고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 냉매를 압축했다 이걸 급속하게 평창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게 열을 외부에서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열이 떨어지면서 뺏어가기 때문에 냉장고가 시원해지는 거거든요.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무조건 시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폭발할 때는 아주 뜨거웠다가 지금 이론적으로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 현재는 몇 도 정도 되는지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계산해낸 거고 그걸 실제로 여기가 측정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 둘 다 노벨상 받았어요. 펜지아스 같은 분 독실한 크리스천 됐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표준적인 물리학 이론에서는 약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다. 빅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주를 관찰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밤하늘에 이렇게 별처럼 보이는 게 처음에는 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하나가 은하였어요. 은하는 별이 수천억 개씩 막 거기에 뭉쳐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또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대함,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 밤하늘에 이 가득한 별을 보면 됩니다. 은하수, 우리가 속한 은하를 이름을 은하수라고도 하고 우리 은하라고도 하거든요. 여기에만 하더라도요, 한 몇천억 개의 태양과 같은 별이 있고요. 이 직경이 빛이 달려도 10만 년이 걸립니다. 은하수만 하더라도. 안드로메다는 그보다 훨씬 더 커요. 예. 근데 이 은하수는 안드로메다보다는 작아요. 직경이 그렇고 이게 약간 도넛 같아서 이 두께는 한 1000광년? 빛이 한 1000년 달려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서 태양까지 거리가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빛으로 달리면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8분 정도 걸립니다. 8분, 빛으로 달려도 태양까지 8분 걸리고요. 태양 말고 가장 가까운 별, 그러니까 별이라고 할 때는 보통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성, 목성, 토성, 이건 별이 아닙니다. 행성입니다. 이거는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지 그 자체가 빛은 못 내요. 그런데 스스로 빛을 내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태양 말고 가장 가까운 별은 얼마나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까? 대략. 빛으로 4년 갑니다. 4년. 태양은 8분 가고요. 태양 말고 가장 가까운 별은 빛으로 4년 가요. 그러면 태양 거리의 몇 배인 줄 아십니까? 그게 20 몇만 배입니다. 그만큼 이 우주 공간은 거의 비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는 그냥 그 영화에 나와 인터스텔라. 대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별이 그렇게 가까우면 또 문제죠. 태양 같은 게 옆에 있으면 우리는 다 타 죽겠죠. 더 가까우면. 그런데 그런 태양이 몇 개 있다고 여기에? 한 2천억 개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 지금 안드로메다에는 그 과학자들이 계산하면 1조 개가 넘는다고 나옵니다. 태양과 같은 별이. 행성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과 같은 별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은하, 안드로메다 같은 은하가 또 이 우리 우주 공간에는 수천억 개가 있다. 이걸 생각하면 정말 예.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도요,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이제 이것도 조금 모를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저는 이걸 아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더 멀면 다 얼어 죽어요, 우리. 더 가까우면 다 타 죽습니다. 한 5% 정도만 가깝거나 멀어져도. 그런데
이게 또 기기묘묘한 게요. 모든 행성은 태양 주위를 정확하게 원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타원 궤도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때가 있고 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화성 같으면 가까운 때, 먼 때가 몇십 프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찌그러져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가깝고 먼 게 진짜 한 2, 3%만 더 차이가 나더라도요, 겨울은 완전히 바닥까지 꽁꽁 얼어버릴 거고요, 여름은 뜨거워서 못 살 겁니다. 그런데 지구의 궤도는 진원에 가까운 타원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 대기의 구성, 이거는 이따가 또 더 자세히 말할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태양과 달의 크기, 거리, 이거는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태양이 큽니까? 달이 큽니까? 겉보기로. 아니면 같습니까? 겉보기로. 사실상 같거든요, 겉보기 크기가. 예, 왜냐하면 여러분 계기 일식, 계기 월식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기 일식은 달이 태양을 다 가리는 거고요. 계기 월식은 태양이 달을 다 가리는 겁니다. 차이가 나면 다 가리는 게 불가능하죠. 예, 어느 하나가 작다 그러면 뭔가 하나는 돼도 계기 일식은 되더라도 계기 월식이 안 된다든지, 계기 월식은 되더라도 계기 일식이 안 된다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같아요. 근데 실제 거리는 달보다 400배 떨어져 있어요, 태양은. 근데 이게 완전히 가리기 때문에 태양을, 이때 뭘 관측을 했냐면,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이 뭘 얘기했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맞다면, 이건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예요. 내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어떻게 실험하면 되냐면, 계기 일식 때 태양 뒤에 원래 있어야 되는 별이 보이는지 봐라. 이게 별 빛이 휘어요. 중력이 있으면 바나나 킥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돌아와요. 그 얘기는 원래 태양에 가려서 안 보여야 되는 별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1919년에 아서 에딩턴 그 팀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팀이 아프리카에 있는 프린시페 섬에서 계기일식 관측하면서 그걸 찍었어요, 실제로. 그게 첫 번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증명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수십 가지로 이제는 서로 독립적인 증명이 많이 있지만 그게 최초의 증명이었어요. 그게 되고 나니까 아인슈타인 이론이 이거 더 모든 물리학자들이 신경을 쓰고 이건 말 되네, 이건 뭐지? 하고 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계기 일식이, 계기 없었다면 아인슈타인 이론도 이게 검증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근데 여러분, 달이 매년 지구로부터 한 3cm 내지 4cm 멀어진다는 거 아세요? 이게 계속 원운동하면서. 지금부터 몇 억 년 전에 훨씬 가까웠고요. 앞으로 몇 억 년 후에는 훨씬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만한 때, 아주 계기일식, 월식을 관측하기 좋은 때에 인류는 있는 겁니다. 이제 지축의 기울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근데 이건 제가 컬럼으로 써놓은 게 있고 제가 아마 목사님께는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예, 지구에 만약 자기장이 없다면,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나침반도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밑에 이게 그 다이너모 효과 같은 게 있어서 무거운 물질이 안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단하게 굳어있는 고체가 아닙니다. 중간에 맨틀층, 맨 아래 지구 핵은 고체지만 중간에는 이렇게 유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달 같으면 자기장이 없습니다. 전체가 그냥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만 있어요. 이 자기장 때문에 태양에서 엄청난 태양풍이 오는데 이게 다 비껴납니다. 자기장이 없었으면 지구의 대기는 모두 다 휩쓸렸을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극지방에 가면 이게 가끔씩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걸 보시는 게 여러분 오로라예요. 오로라에 이게 정말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 하전 입자가 우리 지구 대기와 결국 만나면서 펼쳐지는 장관이 오로라입니다. 그러나 이 극지방이 아닌 적도나 이런 데서 안 나타나죠. 지금 자기장 때문에 밀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환경을 조금 한시반. 물만 하더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만 하더라도 일단 물은요 거의 많은 물질들을 녹입니다. 일단
물이 바위 틈을 이렇게 훑고 나오면서 바위에 있던 미네랄을 많이 머금고 와요. 예를 들어서 뭐 칼륨, 칼슘, 나트륨, 미네랄을 결국은 그 바위 틈을 흘러나오면서 물이 그걸 머금고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증류수를 마시고는 사람이 살 수 없지만 생수는, 왜냐하면 미네랄도 반드시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물에는 미네랄이 있잖아요. 물이 용매여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것들 녹입니다, 물은. 또 하나는 이 지구 대기 환경에서 물은 기체, 액체, 고체 다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물이 순환하게 됩니다. 바다로 아무리 물이 흘러 들어가더라도 바다가 넘치지 않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또 많이 증발해서 올라가서 또 비로 내리고, 이게 물의 순환이 없으면 지구상의 지표면에서 식물이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슈퍼마켓의 선반이 저절로 채워집니까? 예를 들어서 물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운반하고 계세요.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물이 또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산에서부터 흘러서 이렇게 내려오고, 또 흙에서 내려가면서 거기에 있던 무기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가고, 그걸 또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미네랄이 다 식물도 먹고 우리도, 인간도 먹게 되는 거죠. 필요한 미네랄이. 그러니까 물과 함께 모든 걸 순환시키시는 겁니다. 목성에도 물은 많아요. 아주 깊은 데는 이제 아마도 액체 상태도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표면은 꽁꽁 어는 거죠. 거기는 뭐 영하 마이너스 100도가 넘으니까. 달만 하더라도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엄청 심합니다. 밤에는 마이너스 100도 넘어가요. 낮에는 그냥 100도가 넘어가고요. 그거 못 살죠, 달은. 근데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얘가 이게 적절하게 보온이라는 게 뭐 막아도 주고, 추운 햇빛이 없어도 또 따뜻한 걸 머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거든요. 또 하나 물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물은 얼면서 부피가, 보통 대부분의 물질은 기체 상태일 때가 가장 부피가 크고요. 액체일 때 좁아지고 고체일 때 더 작아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더 타이트하게 되기 때문에. 물은 기체에서 액체로 둘 때는 작아지는데 액체에서 고체로 둘 때는 부피가 한 10% 늘어나요. 이것 때문에 얼음이 뜨는 거예요, 물에. 얼음이 만약에 부피가 물보다 작아가지고 일반적인 물체처럼 그렇게 된다면 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음이 가라앉죠. 그러면 겨울이 되면 이게 강바닥에 살던 물고기가 살겠습니까? 밑에서부터 얼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녹기도 힘듭니다. 다 죽는 겁니다. 생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표면이 딱 언다 하더라도 얘가 단열재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물 졸졸 흐르고 물에 녹아있던 산소 아가미로 빨아들이면서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얼음 낚시도 하시는 거고요. 얼음 낚시를 한다는 것은 얼음 밑에 생명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드셨어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예비하신 거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고요.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 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을 볼까요? 불.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지금 이 공기 중에 산소가 한 21%, 질소가 한 78%입니다. 나머지 1% 뭐 아르곤 뭐 등등 이산화탄소 등등이 있는데, 근데 있잖아요. 인간이 유일하게 불을 다루는 생명체예요. 여러분, 돌고래가 아무리 지능이 높다 한들 불을 피우고 다룰 수 있겠습니까? 물에서? 개미가 아무리 지능이 높다 한들 부싯돌을 이렇게 가지고 불을 피웠을 수 있을까요? 그럴 힘이 없어요. 적당한 크기, 적당한 힘도 필요하고요. 더더군다나 이 대기 중 산소의 농도 21%는 지금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고생대 석탄기 이때는 거의 한 30%가 넘었을 거라고 추측하거든요. 이때는 불 한번 나면 불 못 끕니다. 이거 컨트롤할 수 있는 불이 아니에요. 거의 폭발 같은 불이에요. 지금 21%. 그리고 질소는 기본적으로 그 불을 끄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을 억제하는.
지금 상황이 적절하게 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25%, 6%만 되면 불 한 번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또 하나는 우리 인류는 숯을 발견했거든요. 숯이 아닌 여러분 풀이나 이런 걸 태우면은 우리가 밥을 하기에는 충분한 열을 얻습니다. 사실은 뭐 솔방울 태우고 이러면 아마 납을 녹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철을 녹이려면 1200도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숯을 쓰거나 여러분 그 석탄 중에서도요. 갈탄은 아니고요. 갈탄은 이거는 뭐 이 좀 더 열이 좀 약하고 유연탄, 무연탄 그것도 요즘엔 그냥 안 씁니다. 그걸 코크스로 만들어서 쓰죠. 이런 거를 써야 이게 코크스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냥 철광석, 철이 포함되어 있는 돌하고 같이 집어넣고 불 붙이면 결국은 녹아서 철이 밑으로 빠지거든요. 그게 용광로입니다. 그게. 그 온도가 나오는 거예요. 1200도 이상이. 그러니까 숯을 발견하고 나서 비로소 철기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엔 청동기까지는 숯까지는 필요 없었지만 근데 석탄이나 석유를 발견하고 나서 비로소 현대 문명이 시작된 거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석탄이 뭡니까? 석탄은 지금 과학에서는 어떻게, 그건 실제로 뭐 그걸로 돈 벌어 먹고 사는 회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석탄은 나무의 화석입니다. 화석. 나무가 땅에 묻혀가지고 화석화된 게 석탄입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라고 하죠. 석유는 이거는 나무가 아니라 이제 미생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화석입니다. 그래서 석탄과 석유를 합해서 화석 연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대에 그때는 산소 농도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수십 메타 되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지표면에 꽉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보통 한 3억 5천만 년 전 얘기니까 그것들이 이제 다 지금 쓰러지고 지질 작용으로 묻혀가지고 화석화된 것이 석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지금 이 때에 우리 인류가 예를 들어서 현대 문명을 이룩할 수 있는 준비를 나무 준비한 시점만 생각하더라도 한 3억 5천만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예비하심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나무는 결국은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광합성.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받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결국은 산소를 만들어내냐. 양분과 산소를 만들죠. 탄수화물과.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야 산소가 만들어져요. 근데 산소가 나무가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태우는 데 필요한 산소도 만들고 자기가 연료도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기묘묘합니다. 정말. 빛을 한번 볼까요? 이건 너무 이건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빛은요. 모든 물체는 온도가 있는 모든 물체는 우리 그 물체에서 전자기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나와요. 보통 적유선 쪽에 파장이 나와서 밤에도 왜 적유선 망원경으로 우리가 사람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위같이 이런 온도가 낮은 것들은 안 보이지만 동물들에서 이거는 어쨌든 우리는 온도가 있으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전자기파라는 게 이제 있는데 전자기파는 뭐냐면요. 파장이 정말 엄청나게 작은 것. 감마선 이런 거는 파장이 정말 작고요. 10의 마이너스 20승. 전파는 막 몇십 킬로, 몇백 킬로 파장 그 정도 길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파장을 내는지는 철저하게 그 물체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태양의 표면 온도는요, 대략 한 6,000도, 절대 온도로 6,000도, 정확하게는 5,000 몇 도인데, 그 온도는 대부분의 이 태양이 만들어내는 전자기파의 대부분의 종류는 가시광선이에요.
약간의 자유선, 그리고 적유선을 만들어냅니다. 가시광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제 이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태양이 설령 전자기파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지금 지구상에 사는 우리에게 도달하려면 대기권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기권이요, 모든 전자기파를 통과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대부분의 감마레이, 엑스레이 이런 소위 우리에게 유해한 파장은 다 막아냅니다. 100% 막아낸다고 되어 있죠, 지금. 가시광선은 거의 통과시킵니다. 조금 걸러지긴 하지만. 적외선은 거의 또 이렇게 많이 통과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따뜻한 거예요. 적외선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거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적외선 중에서도 조금 더 먼 적외선 같으면 대부분 또 막혀요. 그리고 전파 영역 있잖아요. 막 몇 킬로 하는 거. 그건 또 통과시켜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건 또 막아요. 왜 우리가 우주 공간에 전파 망원경을 띄우느냐? 이쪽 파장의 것도 보려면 지구상에 설치해봐야 대기가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도달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띄워야 되는 거예요. 또 이쪽 파장의 것들 보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기묘묘한 것은 태양이 만들어내는 파장이 뭐라고요? 대부분 이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거다. 가시광선 영역, 약간의 적유선, 그리고 약간의 자유선이다. 태양이 만들어내는 빛을 지구 대기는 또 우연히 대부분 통과시켜 줍니다. 해로운 감마선, 엑스레이 이런 건 빼고요. 태양이 어떤 파장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순전히 태양의 표면 온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요. 지구 대기가 어떤 그 전자기파를 통과시킬까 하는 것은 지구 대기의 구성 성분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산소하고 질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독립적인 거예요. 뭔가 하나를 태양이 뭐 이거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또 하나를 한번 보죠. 그런데 광합성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있는 거 아시잖아요. 광합성. 광합성은 우리 식물이나 이 플랑크톤 같은 조류가 햇빛을 받아서 이산화탄소와 이 햇빛과 물을 받아서 탄수화물 같은 영양소를 만들고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 광합성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 이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죠. 이걸 탄수화물하고 산소로 만드는 게 뭐라고요? 광합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고 호흡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이걸 다시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반응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데, 호흡은 어떻게 되느냐면 탄수화물을 받고 산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산소를 호흡해서 이걸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물과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이 호흡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합성과 호흡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설계하셨냐면요, 보세요. 이산화탄소 여기서 다시 만들어지면 여기서 광합성에서 쓰고,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산소 우리가 쓰죠. 호흡으로. 100% 재활용이에요. 뭘 계속 어디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뺑뺑이 돌리면서 할 거 다 아십니다. 이게 그냥 모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게 어떻게 우연히 모든 게 탁탁탁 톱니바퀴 맞듯이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모든 것이 우연이다라고 믿는 것이 정말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재활용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이제 광합성을 조금 들여다보면 광합성이라는 것은 광화학 반응인데요. 빛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전자 배열이 바뀌는 거거든요. 궤도가 바뀌고, 옛날에 수소하고 산소하고 따로 있던 게 이렇게 딱 합쳐지면서 전자궤도가 이걸 다 감싸게 되고 이런 거예요. 여기에는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에너지가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돼요. 여기에 딱 필요한 에너지가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전자기파만이 광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이제 화학적인 지식을 아시면 정말 이거는 무릎을 치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태양빛에 맞게 식물이 진화해서 거기에 맞게 광합성을 했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광합성 반응이 되려면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것은 예를 들어서 딱 가시광선 영역밖에 없어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가시광선도 왜 가시광선이냐? 그 에너지를 우리 빛의 눈에서 받아가지고 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서도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그것이 이제 뇌로 전달이 돼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감마레이를 아무리 쏴봐야 우리 못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프라레드 아무리 쏴봐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레드가 뭐죠? 적외선. 우리 그냥 육안으로는. 가시광선은 봅니다. 왜냐? 가시광선이 우리 망막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똑같이 광합성 반응도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어떤 다른 천체에서는 엑스레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그런 생명체가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물리나 화학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구의 식물이 태양의 빛에 맞춰서 광합성을 하도록 진화되었다고 설명할 수가 없다. 이 파장이 아니면 광화학 반응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요. 엑스레이나 감마레이가 우리가 쪼이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튕겨나가요. DNA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분자가 분리돼 버립니다. 화학 반응이고 뭐고 이건 그냥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적외선 같은 게 하면은요. 이거는 전자의 궤도를 바꿀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건 분자 전체를 움직여요. 여러분 마이크로웨이브 있잖아요. 2.4기가 대역의 그 전자기파인데 그거는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은 적외선보다도 조금 더 파장이 긴 거거든요. 그걸로는 절대 화학 반응 못 일으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웨이브는 여러분 집에서 다 쓰시잖아요. 이걸 그 분자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마찰 때문에 열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데우는 거죠, 물질을. 그걸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기기묘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이거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건 좀 영어라 죄송합니다. 생명체에 필요한 전자기파 영역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각이나 광합성 여기에 필요한 영역은 전체 전자기파 스펙트럼에서 진짜 일부입니다. 이거는 500나노미터 주변이에요. 한 300나노에서 700나노. 이건 0.00000이 4개 하고 3mm에서 0.00007mm까지의 파장만 이건 생명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이쪽으로 더 짧아지면 생명체를 파괴하는 거고 더 높아지면 그건 뭐 몸을 데피거나 이런 거는 쓸 수 있지만 전파로나. 그런데 태양이 만들어내는 전자기파가 바로 이 영역의 전자기파를 만들어낸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대기가 딱 이 영역의 전자기파만을 보낸다는 거. 나머지 걸러내요. 아까처럼 우리 해로운 거 걸러내고. 근데 물 또한 이 영역의 것들을 다 통과시킵니다. 근데 물이 만약에 막아서면은요, 우리 눈도 사실은 우리 그 안구 안에 뭘로 차여 있겠어요? 물이잖아요. 우리 그 플랑크톤 같은 것도 바닷물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이 막아버리면 그것도 또 이제 허사가 되겠죠. 태양빛이 대기까지 뚫고 왔는데 물이 막혔다? 안 되잖아. 잎에서도 보면 그 안은 또 대부분은 세포액이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잎에서도 보면 물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게 정교하게 돼 있냐면 전자기파의 그 영역이 어떤 거는 수킬로라는 거예요. 파장이. 어떤 거는 10의 마이너스. 근데 0.0003에서 0.00007mm 정도까지만
지금 생명체랑 관련 있는 거고 그게 딱딱딱딱 이게 서로 다 이렇게 줄을 맞춰야 될 이유가 없는지 줄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거 처음부터 누군가가 엄청난 뭔가 이 파워를 가지고 예지력을 가지고 설계하지 않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모두 다 우연이라고요?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하나님 하셨다라고 믿는 게 훨씬 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조금 한 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너무 예.